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둔감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둔감력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둔감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긍정적 마음과 강력한 둔감력, 초조해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둔하다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둔해라는 말과 저 사람은 민감해라는 말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둔하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불같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둔감하다는 말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둔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체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둔감하다는 말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날 저녁에 밤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모기가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을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A라는 사람은 황급히 모기를 쫓아낸 뒤에 가려워서 팔뚝을 긁습니다. 모기에 물린 자리는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죠. 그런데도 그는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모기 물린 자리를 계속 긁습니다. 어찌나 오랫동안 긁었는지 나중에는 피부가 짓물러 염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B라는 사람은 팔뚝을 살짝 쳐서 모기를 쫓아낸 뒤 평온한 표정으로 길을 걷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가렵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경우 두말할 필요도 없이 A는 민감한 사람이고 B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시는 모기에 물려서 가려움증을 느낄 때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누가 봐도 B의 피부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A의 피부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연약해서 쉬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컨대 A의 피부는 예민함을 넘어 과민합니다. 어떤가요? 가려움에 민감해서 스스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둔감한 편이 더 낫지 않은가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법. 이번에는 심리적인 둔감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K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K는 회사 안에서 매우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유달리 뒤떨어져서 구박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어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없죠. 그러던 어느 날 K는 업무를 처리하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그때 상사의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상사가 어찌나 과격한 말투로 혼을 내는지 가까이에 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정도였죠. 아무리 실수를 했다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사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요. 동료들은 K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K 역시 기분이 상해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K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해서 어제 상사에게 혼난 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환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걱정했네 하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K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나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당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사의 엄한 질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둔한 녀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K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L이라는 사원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K처럼 빨리 기분을 전환하지 못해 퇴근 후에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생각나 자리를 뒤척였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성격의 L은 역시 나는 안 돼,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도저히 출근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음날 회사를 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쉰다는 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끝내 사표를 쓰게 될 가능성도 있죠. 둔감한 K와 민감한 L, 두 사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쪽은 K입니다. 둔감한 K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꿋꿋이 헤쳐나갈 가능성이 크죠. 어쩌면 그 가능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중역으로 승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감한 L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좌절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L의 고민을 들어주던 친한 친구조차 곁에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둔감하게, 혈액순환은 시원하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혈관도 잘생겼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막힘없이 잘 흘러서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러면 어떨 때 피의 흐름이 나빠질까요? 바로 혈관과 신경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신경을 보통 자율신경이라고 부르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상반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이 낮아지도록 작용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혈관에 바싹 붙어 있어서 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교감신경은 앞에서 말한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원활한 혈액순환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눈치챘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종 개그맨을 초청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요양시설의 목적이었죠. 그만큼 혈액순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이 늘 답답하고 아픈 이유. 예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과식이나 폭식
또는 폭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그 원인을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셀리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용 쥐 여러 마리를 춥고 어두운 곳에 가둔 뒤 막대기로 찌르는 등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죠. 교감 신경을 긴장시킨 것입니다. 이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 실험용 쥐의 소화기관에는 궤양이 생겼고 스트레스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부신피질의 출혈반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흥분으로 쥐의 위혈관이 좁아졌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위 점막이 헐었으며 결국 움푹 파여 위궤양이 생긴 것입니다. 셀리에는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궤양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내고 스트레스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도 셀리에의 실험 이후부터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사장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평소에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보다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을 때, 요즘은 스트레스가 심해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이 곤두섰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껴 피곤해지고 다양한 증상에 시달립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현기증, 불면증, 두통은 물론 설사나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도 발생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 여러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질환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런 증상만 보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쁜 게 늘 나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회사 경영이 순조롭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면 그 회사의 사장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욱 힘을 냅니다. 정신없이 바빠도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의욕이 샘솟아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지지요.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좌천당하거나 정년을 맞아 퇴직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생긴 여유를 기꺼이 즐긴다면야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유 있는 생활을 도리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직으로 내몰려 사실은 시간이 많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바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하죠. 정년 퇴직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상실감, 동료들과 멀어졌다는 고독감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 역시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사람을 고통스럽고 나약하게 하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퇴직한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쇠약해지는 이유는 이런 나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똑같아 보이는 스트레스도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와 무겁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잔을 마셔도 기분 좋게 취하는 법.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술도 싫어하는 상사와 마시거나 불평불만을 들으며 마실 때는 좀처럼 취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나 혐오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알코올 흡수 능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죠. 춥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마셔도 술은 쉽게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 맞는 동료와 마시거나 눈치 볼 상사가 없어서 편히 마실 때는
술기운이 빨리 오르고 기분 좋게 취합니다. 따뜻하거나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때에도 술기운은 빨리 퍼집니다.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혈관이 열린 상태여서 더 빨리 취기가 오릅니다. 어찌됐든 마음이 편안해서 혈관이 한껏 열렸을 때 가장 잘 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늘 돈이 부족했던 젊은 시절에 적은 양의 술로 취하려고 유리컵에 소주를 부어 벌컥벌컥 마시고는 100m를 전력 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혈관이 확장되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순식간에 술이 오르기 때문이죠. 다소 우스운 얘기지만 노천탕이나 욕조에 술이 담긴 쟁반을 띄우고 목욕을 즐기며 천천히 마시면 쉽게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술뿐만 아니라 약도 몸이 따뜻할 때 마시면 흡수가 빨라서 효과가 좋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마음과 혈관은 언제나 열려 있다.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경우는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망 소식이나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과 슬픔으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가슴이 쿵쿵 뛰는 현상도 자율신경의 긴장이 심장에 전해져서 발생합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 역시 자율신경이 긴장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변 온도에 따라 혈관이 열리거나 닫힌다고 설명했는데 더울 때 흘리는 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울 때는 혈관이 충분히 열려서 체내의 열을 발산하고 반대로 추울 때는 혈관이 좁아져서 열을 발산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율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이때 둔감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건강 유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자율신경은 지나친 자극에 타격을 받는 일 없이 언제나 혈관을 열어두어 온몸에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기능합니다. 조금 둔감하게 살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둔감한 마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둔감력이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역시 너무 예민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일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오감, 즉 눈, 귀, 코, 혀, 피부가 지나치게 예민하면 득이 될 게 없지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피곤한 눈. 눈이 너무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사람은 1.0에서 1.2 정도의 시력만 갖춰도 세상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1.5를 넘어 2.0 가까이 되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1.0에서 1.2 정도의 시력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이 없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력이 1.5를 넘긴다고 해서 유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너무 잘 보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시력이 1.5가 넘는데 사물이 지나치게 잘 보여서 눈이 금세 피로해져 라며 불평하곤 합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잘 보이면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은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수술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시력이 좋은 사람을 위한 안경은 따로 없습니다. 눈이 좋아서 피로함을 호소해도 교정할 방법이 없죠.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다지만 시력만큼은 조금 낮은 편이 살아가기에 덜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잘 들려서 괴로운 귀. 청력이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은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늘 신경이 곤두서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이렇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잘 듣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환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들린다고 착각해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내뱉게 되는 거죠. 설령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면 피로를 심하게 느낍니다. 물론 음악가처럼 다양한 소리에 민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리를 구별하는 재능이 뛰어날 뿐이지 남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역시 시력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지나치게 잘 들리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귀마개 정도뿐입니다. 너무 잘 맡아서 곤란한 코. 후각도 적당히 구별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민감하면 오히려 고달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M이라는 여성은 후각이 매우 예민해서 그 사람의 고유한 냄새를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누구누구 시죠 하고 100이면 100 알아맞혔죠. 물론 향수 냄새에도 민감해서 다른 향수를 쓰면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옷에 밴 흐릿한 여성용 향수 냄새를 단박에 알아채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이럴 땐 예민한 후각을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냄새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예민한 후각 탓에 불필요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M은 음식 냄새에도 민감해서 음식점이 밀접한 거리를 걸을 땐 간판이 보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앞에 이탈리안 음식점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 뒤엔 중국 요리집이 있고요. 에이, 설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M이 말한 순서대로 음식점이 나타나 혀를 내두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M의 예민한 후각은 그야말로 경찰견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개가 아닌 사람의 후각이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M은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조금 향이 강하거나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냄새가 나는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편식이 심하고 몸도 너무 말라서 체력이 약해 보였죠. 그에 비해 후각이 둔한 사람은 편합니다. 또 다른 지인인 C는 코는 숨 쉬는 데만 쓰나 싶을 만큼 냄새에 둔감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둔감한 후각 덕택에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중국 요리든 베트남 요리든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심지어 약간 상한 냄새가 나도 아무렇지 않게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하면서 복스럽게 먹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둔감한 코 덕분에 무엇이든 잘 먹고 맛있게 느끼고 배앓이도 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닌가요? 너무 잘 느껴서 못 먹는 입. 예민한 미각은 요리사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대개 남달리 날카롭고 뛰어난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미각이 지나치게 예민하면 평소 식사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각은 어릴 때부터 자주 먹던 음식 맛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잘 먹던 음식을 못 먹게 된다면 질병으로 미각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한 맛이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맛에 둔감한 사람도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조금씩 미각이 발달해 입맛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입맛이 예민한 것보다는 약간 둔감한 편이 생활하기 편합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을 다들 편하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민감해서 고통이 큰 피부. 촉각이 민감하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촉각의 이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척수의 중추신경이나 거기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 등의 이상이 생기면 손가락이나 연필로 건드려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닿아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죠. 반대로 살짝만 닿아도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신경 이상으로 생긴 질병입니다. 별개로 신경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부만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잠깐만 햇볕을 쐬도 금세 타서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는 사람, 벌레에 살짝만 물려도 못 견딜 만큼 가렵고 조금만 긁어도 벌겋게 부풀어 오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과민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약해서 피부가 쉽게 손상되거나 건조해집니다. 날씨 변화에도 민감해서 뾰루지가 생기는 등 피부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특정 자극을 받았을 때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붓는 사람들은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려워서 긁었는데 진물이 나면서 피부색이 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부염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아토피성 피부염이죠. 이런 반응은 주로 피부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나타나는데 증상이 심각할 경우 질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둔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B는 피부가 까무잡잡한 게 언뜻 보기에도 둔감해 보입니다. 어느 여름밤 더위도 식힐 겸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즐길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B의 팔뚝에 모기가 앉은 걸 보았습니다. 피부가 약한 저는 계속 모기가 신경 쓰여서 저 친구가 언제쯤 모기를 쫓아내려나 하는 생각으로 그의 팔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팔뚝에 모기가 앉았어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B는 그제야 알아차렸다는 듯 손으로 모기를 쫓았죠. 그런데 그 뒤에도 B는 가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기가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 분명 피를 빨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 가려워 하고 물었더니 아니 왜 하고 대답할 뿐 역시 긁을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피부가 어쩜 저렇게 둔감할 수 있지? 저는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네 피부 좀 만져볼게 하고는 그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고무공처럼 탱탱하고 탄력 있는 구릿빛 피부였습니다. 이런 피부는 타고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B 정도의 피부를 가졌다면 정글에서 거머리나 진드기를 만나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토피 같은 피부염에 걸리는 일도 없을 테고요. 예민할수록 더 아프다. 앞에서 살펴본 오감뿐만 아니라 관절이나 근육이 민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K라는 여성은 날씨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아니요, 곧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릴 거예요 하고는 기상청 예보관처럼 답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비가 온다고요?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면 K는 두고 보세요 라며 자신있게 말했죠. K가 그렇게 자신있게 날씨를 예측하는 데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류머티즘을 앓아서 전부터 관절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가까이 다가오면 관절이 쿡쿡 쑤시기 시작하고 머리카락도 습기를 빨아들여 묵직해진다고 하더군요. 병 때문에 민감해진 관절이 기압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하면서 날씨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K가 날씨를 정확히 알아맞혔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민한 관절과 몸이 싫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할 텐데 말이죠. 한숨 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일기예보가 없었던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까지 이용해 날씨를 예측하는 시대에는 관절 통증으로 날씨의 변화를 미리 안다 한들 괴롭기만 할 따름입니다. 만약 주변의 근육 경직이나 통증으로 날씨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에 걸려 몸이 지나치게 민감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감 등의 다양한 감각기관이 예민할 경우 우리 생활에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민감하다는 말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예민한 것보다는 둔감한 편이 낫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보다 더 오래도록 느긋하고 여유로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여기까지 읽은 후에 나는 참 둔감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엘리트입니다. 당신의 둔감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